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미래와 윤리적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부터 발전해온 인공지능은 2010년부터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진 2년마다 2배씩 발전하던 인공지능이 2010년 이후부터는 1년에 10배씩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앞으로도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정말 2010년부터는 발전하는 속력이 어마어마해서 무섭기도 한데요. 앞으로 더 빨라진다고 하니 정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붉은색은 아직 인공지능을 도입하지 않은 것, 푸른색은 몇 가지 경우에서 한정적으로 도입한 것, 마지막으로 초록색은 인공지능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27%의 비율로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죠. 다음으로는 유통 분야입니다. 유통 분야에서는 21%, 소비자 제품 분야와 자동차 분야에서는 17%, 전화 관련 분야에서는 14%, 공공 분야에서는 9%, 보험과 제조시설에는 6%, 금융 분야에서는 5%, 에너지 분야에서는 3%, 유틸리티 분야에서는 2%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있습니다. 전체 글로벌 산업을 보면 13% 정도로 인공지능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있으며 앞으로 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빨간색은 아직 도입이 되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중간에 있는 파란색 영역을 보시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초록색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생명과학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 비율이 27%라고 해도 나중에 텔레콤, 전화 관련 분야에서 57%가 전부 다 초록색으로 바뀌면 어쩌면 생명과학 분야를 넘어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느 사업에서 인공지능의 잠재성이 있는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영화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타난 인공지능을 살펴보면 지금의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아직 상상 속에서 그려지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좀 극단적이기도 하면서 감정을 지닌 인공지능 또는 역으로 인간을 이용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서 나타나듯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중요한 건 인간에게 이롭게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 소비, 분석, 활용, 관리, 생산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서 지혜롭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역량입니다. 이전에는 일반 리터러시, 문해력만 필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현대인들 뿐만 아니고 앞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최근 헐리우드에서는 배우들을 학습한 인공지능을 통해 배우가 없어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배우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인간 배우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파업을 불사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자기들의 직업이 대체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AI 작가가 인간 대신 영화의 시나리오를 써주는 등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면서 배우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 스태프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음악 등 각종 예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앨런 튜닝이 한 예언과 같이 되어버렸죠. 최근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 빅뱅이라는 그룹을 학습한 인공지능을 통해 작곡된 노래가 공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하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비틀즈의 노래 같은 경우는 훼손이 너무 심하게 되어 복원할 수 없었던 비틀즈의 노래가 인공지능을 통해 복원되면서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비틀즈의 Now and Then이라는 노래는 2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3천만 회를 기록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견해를 오픈 AI의 창립자 샘 올트먼의 트윗을 통해서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픈 AI의 창립자 샘 올트먼은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샘 올트먼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획기적이지만 한 단계 더 발전한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은 또 어떤 모습일지 두렵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사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장점만을 지나치게 지켜세우며 사람들은 미래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정작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로 대표되는 오픈 AI의 창립자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샘 올트먼은 인공지능 일반의 시대가 도래하면 소수의 집단에게만 부가가치가 쏠릴 것이라고 예견하고, 인공지능 일반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서 기본소득제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월드코인이라는 것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런 기본소득제 아이디어를 준비하고 있기도 한 그가 더 나아가 미국 상원에 출석하여 인공지능의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와 선거에서 인공지능의 영향이 매우 걱정되며,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한 라이선스나 테스트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실제 인물이 없어도 해당 인물의 목소리나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샘 올트먼이 걱정한 가짜뉴스가 되겠죠.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이로 인해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딥페이크 인공지능이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윤리적 문제가 되고 있겠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4명의 사람 중에 실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인공지능이 학습한 영상물로 실제 인물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U의 베스타게르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샘 올트먼을 비롯하겠죠. 많아지면서 EU와 유럽연합과 미국은 AI 행동 강령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지난 2023년 5월 31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의장이 미국과의 제4차 무역기술협의회 이른바 TTC 회의를 통해 기업 및 외부 의견을 반영한 자발적인 인공지능 행동 강령을 내놓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TC는 미국과 EU의 무역관계를 논의 목표로 21년 9월 출범한 협의체로, 이날 EU와 미국은 AI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AI의 표준에 대한 협력, 그리고 기존 및 새로운 위험 모니터링에 중점을 둔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보도에 따르면 베스타게르 부회장은 앞으로 몇 주 안에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온 다음으로부터 몇 주 안이 되겠죠. 몇 주 안에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정도로 AI 행동 강령을 마련할 것을 서두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스타게르 부회장이 이렇게 조급한 이유는 AI 규제 법안 시료를 발의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빠르면 이게 아무리 발의한다 그래도 AI법이 2년 반에서 3년 뒤에 발효될 것인데 그때면 우리는 지금 바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겠지만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속력이 여태까지의 발전 속도보다 1년에 10배씩, 옛날에는 뭐 2년에 2배씩이었다면 그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3년 뒤라고 해도 여태까지의 30년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걱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테슬라 등 자율주행에서도 쓰이는 실시간으로 고속 이미지 객체 인식이 가능한 기술의 선두주자는 조셉 레드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수염이 멋있는 분입니다. 이 조셉 레드몬이 만든 You Only Live Once라는 의미의 욜로 엔진이 바로 이것인데요. 욜로는 객체 인식에 대한 딥러닝 기반 접근으로 기존의 모델들보다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처리 속도를 자랑하며 2015년에 등장했습니다. 이후 세 번째 버전 욜로 V3까지 개발을 해 나가던 조셉 레드몬은 돌연 욜로의 개발을 중단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욜로라는 인공지능이 미군 드론에 쓰이면서 사람을 죽이는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욜로 엔진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전 세계 누구든 이 욜로 엔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군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드론에 달린 카메라가 적군과 아군의 모습을 판별하여 군사적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셉 레드몬은 더 이상 욜로의 개발을 이어나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뭐 세 번째 버전까지는 조셉 레드몬이 주도하여 개발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은 8번째 버전까지 나왔는데 그와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어나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겠죠. 내가 만든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데 활용되고 있다니. 이분이 지금 테드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처럼 아기자기한 동물 인형들을 실시간으로 고속으로 탐지하면서 이런 좋은 데만 기술이 쓰이기를 바라왔던 그지만 그가 생각했던 이상과는 현실은 참 냉혹했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어두운 미래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밝은 미래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분야가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의료는 진단, 치료, 결과 등을 포함한 환자의 경험을 지원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딥러닝 및 기타 인공지능 지원 툴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에서 인공지능이 중요한 이유는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방대한 양의 환자 및 원시 의료 정보를 분석하여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핵심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임상 및 관리 환경을 포함한 많은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추천하겠죠. 인공지능이 의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HPC, 즉 고성능 컴퓨팅을 활용한 의료 정보 분석을 통해 의료 산업의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의료 이미지와 진단부터 수술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이 기능은 단일 위치로 제한되지 않고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이 다양한 네트워크와 위치에서 정보를 어그리게이션 하기도 합니다. 임상 결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종양이나 질병의 전조 증상을 감지하는 데 있어 인적 오류의 위험 없이 더 빠르고 깊이 있게 정보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이 이러한 결과물을 활용하여 치료 방식을 개선하고 이는 결과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의 처리 성능은 개별 사례로 국한되지 않게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인공지능 개발한 국가가 있다면 전 세계의 의료 정보를 취합하여 생명을 살리는 치료와 의학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인사이트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특혜를 봤던 게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팬데믹 기간이었죠. 이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변이를 분석하고 인간의 연구와 평가보다 빠르게 효과적인 새로운 치료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인공지능은 유전자 지도 작성뿐만 아니고 기타 선구적인 유전체 연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수술과 같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기회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은 IT와 의료 관리자가 사전에 실수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강화하며 의사의 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환자의 치료 결과 개선과 유사하게 인공지능을 통해 의료진이 더 많은 환자 기록을 더 빠르게 살펴보거나 환자를 더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을 찾아 치료 방식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좋은 점이 되겠죠. 나쁜 면만은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저희가 코로나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프로메테우스의 불처럼 어쩌면 현대 인류에게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잠재성으로 인해 이 불은 인간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샘 올트만의 걱정처럼 인간을 태워버리는 무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우며 인공지능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발전할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